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대체불가 토지투자법이라는 핫한 책을 써주신 우리 광주의 터줏대감 시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토지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는 네. 이제 아파트 투자도 하고 토지 투자도 하고 네. 또 해외 주식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팔방미인이세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토지는 그 시간을 먹고 꾸준하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그렇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이나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쵸. 또 물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사기 적당한 시기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토지는 그런 거랑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해서 어느 때 사더라도 거의 시간을 머금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네. 근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한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를 상회하는 선에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니까 거의 뭐 시간을 먹고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국토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갈수록 3기 신도시 지금 또 개발하고 있지만 원래 뭐 논이나 밭이었던 곳들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네. 토지 입장에서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쵸. 계속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토지는 한정적이고 줄어드는데 네. 또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좀 호재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또 관리가 편하죠. 네. 우리 건물 있으면 뭐 감가상각되고 그러는데 토지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하게 가치가 올라가고 또 거래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또 진짜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임차인 관리나 그렇죠. 또 시설 관리가 네. 엄청 피곤한데 네. 특히 저는 겨울만 되면 너무 작년 겨울에도 네. 제가 상계 2구역에 다가구 건물 갖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임차인이 6세대예요. 네. 근데 네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동파됐다, 보일러 네. 고장났다 이게 또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쵸. 네. 근데 토지는 사실 임차인도 없고 네. 그쵸. 그런 부분에서 뭐 어디 고쳐줄 것도 없고 네. 네. 일단 그래서- 사놓고 네. 가격 오르면 팔고 하니까 네. 그게 좋네요. 네.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토지는 또 좀 든든한 게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다가 그쵸. 잘 안 되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TV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내 땅 위에 네. 산에 시골 들어가서. 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고 나는 하니까. 자연인이다 찍고. 네. 그쵸. 네. 근데 사실 저도 토지 투자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깨졌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오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어떻다 한번 네. 설명해 네. 주세요. 네.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선입견이 어렵다. 토지 투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죠. 그쵸. 근데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토지 관련된 그 용어 자체가 네.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쵸. 평소 좀 듣기 어려운 용어들. 그래서 뭐 용도지역 같은 것도 막 네. 다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용도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쵸. 네, 그래서 토지 투자하려면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실은 뭐 크고 비싼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1,000만 원 이하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네. 저도 이 부분이 편견이 가장 컸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 부동산 투자 상품은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네. 토지가 그래서 제가 잘 손이 안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막상 공부를 해보고 하면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들도 있죠. 뭐 사례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취득해가지고 네. 가장 빨리 팔았던 거는 낙찰받고 1시간? 물론 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며칠 와. 만에 다시 판 경우도 있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토지 투자를 사람들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일단 뭐
모든 재테크가 그렇지만 네. 일단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일단 멘탈 긍정적으로, 중요하죠. 네, 긍정적으로 해서 나는 뭐 잘 될 거야. 네. 또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의 크기,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죠. 근데 보면 사람 크기에 따라서 재물은 좀 따라오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네, 느껴요. 네. 네. 그래서 아이언캐님 보면 생각의 크기가 되게 커서 네, 되게 잘 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낸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일단 지역 선정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보고 네. 과거 10년 동안 많이 오른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직관적이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거 10년 동안에 많이 올랐던 곳들이 지방광역시하고 수도권, 네. 그 다음에 제주도, 세종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보면 읍면 단위보다도 뭐 최소 지방광역시나 네. 그 이상 되는 곳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진짜 또 하나는 일단 뭐 토지도 거주지에서 좀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쵸. 나중에 뭔가 실제로 활용하기에도 좋다라는. 나는 서울 사는데 뭐 저기 너무 땅 멀죠. 마을 사놓고 네. 관리도 잘 안 될 수 관리가 있고. 안 돼요. 그쵸.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차로 1시간 40분 내 농지가 한 1000여 평 네. 정도 있었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도. 네, 편도 1시간 40분이니까 네. 뭐 왔다 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면 거기서 자고, 네. 그러니까 뭐 교통비, 숙박비, 음. 식비 이렇게 하니까 실은 거기서 나는 농작물에 뭐 가치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갈아타게 한 그렇게 됐었죠. 그 지역 선정을 한 다음에 네. 중요한 게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올랐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 사례를 하나 들면 뭐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한 곳이 세종인데 네. 세종 내에서도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이 그 세종 평균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이제 그런 데이터는 일반적인 분들이 특정 지역 내에서 어떤 용도 지역의 땅이 많이 올랐는지는 어떻게 네. 조사하면 될까요? 한국감정원에 네. 가면 그 데이터가 제공이 돼요. 우리 그 한국감정원. KB에서 네. 그 주택 시계열 제공하듯이 네. 한국감정원 사이트가 이제 집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건 다운받아서 저희가 수팅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너무 네,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 지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국토가 있으면 네. 한 65%는 산이잖아요. 산지, 예, 임야 예. 그건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제외하면 35%가 남는데 그쵸. 그 남은 35% 중에 한 15% 정도는 이미 개발이 됐거나 지금 이런 서울처럼 네. 좀 많이 올랐거나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아직 좀 덜 올랐거나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20%에 해당하는 게 보통 농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농지. 네. 그래서 이제 거주지 근처에 이제 농지 같은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쵸. 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사나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나 이거 사서 그냥 시세 오르면 팔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거랑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거를 살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커피숍에 드라이브 스루를 입점을 시킬 건지 원룸을 지을 건지 아니면 뭐 전원주택을 지을 건지 내가 지어서 살 건지 그렇죠. 실제.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정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목적을 정하면 거기에 적당한 평형대, 네. 몇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외형, 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도로는 길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서류상 얘는 어떤 용도인지, 또 지목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전원주택이나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네. 너무 막연하게 그냥 꿈만 갖고 이제 전원주택을 사서 내가 지으려고 하면 어떤 용도 지역에 땅은 대강 물론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할까요? 계획관리 지역이면 한 100평이면 40평 정도 네. 하니까. 근데 지금 추세가 뭐 40평이면 엄청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넓게는 안 하는 것 같고, 한 20평에서 30평 네. 그런 추세인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농막에 대한 수요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지에 이렇게 주택처럼 가져다 놓는 네. 그거를 이제 농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주택 수요도 안 잡히고. 컨테이너 같은.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농막이 이제 농업 활동을 하면서 네. 좀 쉬는. 네, 그런 용도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갖다 놓고 전원 생활도 미리 하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조금씩 쓰기도 하고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막도 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네. 어떤 지자체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그 농막을 허가를 해주는, 그리고 어떤 있고. 지자체는 또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해주는 네. 것들도 있고, 그건 또 내가 어느 곳에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조금 그렇죠. 파악해야 되는 네, 네. 게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문의를 해봐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신우님께서 그 여수 토지 사례 네, 있으시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꼈지만 토지 투자는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일단 해당 사례는 일반적으로 뭐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네. 좀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히 잘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수 건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 네. 무렵에 이제 평당 28만 원 네. 정도의 평당 이제 28만 원. 80평 남짓. 그러니까 네. 이제 취득한 금액 자체가 2천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잘 돼서 매도를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한 거니까 꽤 괜찮은 이제 수익이 나왔다라고. 평당 28만 원에 사서 네, 평당 네. 1,000만 원에.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네. 물론 뭐 그때 여수 엑스포라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토지가 이제 네. 바닷가에 있다는 부분도 되게 네. 크게 작용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호텔이나 리조트를 짓는 회사에서 관심이 그렇죠. 있는 분야라는 걸. 네. 근데 사실 이거 경매로 접근하셨으면은 매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조사나 그렇죠. 이게 다 대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결과가 음.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방이긴 하지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네. KTX가 새로 들어오고, 음. 그 다음에 도로 여건이 또 좋아지면서 네.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여수는 엑스포 전후에 따른 평당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달라지죠. 네, 많이 올랐고, 지금도 보면 뭐 펜션이나 또 음. 이렇게 숙박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특이하게 여수는 이렇게 가서 보면 바다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반도니까. 그래서 숙박시설도 정말 다 많아요. 가다줘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만 비교해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올랐다. 일반적인 땅도.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난 곳이 경기도 안성이에요. 안성도 보면 원래 그 포천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제 구리까지 개통을 했고,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1단계 하고, 한 3년 후에 세종까지 이렇게 네. 개통하는데,
안성이 원래 경기도 변방이었는데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140km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부가 뭐 110인데 와. 네, 140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재가 있어서 2년 전에 한 평당 한 3, 40만 원 했던 네. 토지들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150에서 200 정도 한다고. 네. 네. 물건도 별로 없고. 저희 책에서 포스트 여수는 어디냐 해서 두 군데 정도 찍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안성이었거든요. 네. 또 다른 한 군데만 더 네. 봐주시면 그러면 또 한 군데는 이제 거제 정도? 거제 네. 좋죠. 네. 거제도 이제 KTX. 그쵸. 네. 남부 내륙철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김천 쪽으로 해서 거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27년, 8년 그 정도 되면 이제 네. 개통할 시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안 또 조선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또 회복한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 좋아지고 또 KTX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제에도 이런 그 펜션이나 네. 숙박시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핫플레이스를 노리고 네. 이제 하는 곳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거 보다가 네. 시루님께서 낙찰받은 그 여수 땅처럼 네. 뭐 바다 전망이 나오거나 이러면 낙찰가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 많이 써야겠네요. 네, 많이 그럼 써야죠. 많이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낙찰가나 어떤 토지의 이제 가치나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을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거제가 KTX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광객 오고 그러면 나는 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이제 보러 다니면서 숙박시설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조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다가 보이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이걸 또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바다는 보이는데 네. 길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뭐 건축을 못 한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것들 따지고 또 위치도 좋고 도로 요건도 맞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위로 송전선이 지나간다거나 네. 또 주변에 축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또 필터링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숙박시설을 했을 때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정형화된 숙박시설보다 네. 좀 자연하고 이렇게 컨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제는 그런 뭐 숙박시설 목적이라든지 바다 조망을 활용해서 그런 KTX 들어온 이후에 수요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뭐 안성은 뭐 바다 조망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는 네. 뭐 농지나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농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고, 만약에 농지라고 해도 도로 요건 맞고 용도 지역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네. 용도의 토지면 주택도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교집합으로 보면 되게 좋겠죠. 네. 지금은 농지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도로가 개통을 해서 네. 접근성이 좀 편리해지면 아무래도 주택 수요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택 부지로 팔면 되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루님과 인연이 되면서 시루님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정보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지연금 관련된 정보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아니 농지로 그렇게 연금까지 이걸 상상도 못했는데 시루님 강의 통해서 제가 이걸 듣고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농지연금 관련된 투자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시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네. 또 저희 이제 어머니도 그 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어머니 노후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접근을 한 게 농지연금 상품인데 네. 이게 농지연금이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자격이라는 게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한데
올해 이제 좀 농지연금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기존에는 만 65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 18일부터 만 60세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연령이 됐죠. 낮아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만 60세면 정년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죠. 현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네요. 딱 이어지게끔. 원래는 이제 정년 60에 하면 국민연금이 65세니까 네. 5년 정도 텀이 있었잖아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55세 무렵부터 이제 영농 경력 5년을 만든 다음에 만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을 해서 네. 이거를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면 60세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수령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그 농지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하게 말을 하면 55세부터 자격을 만든 다음에 58세 무렵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농지를 취득해서 네. 2년을 보유하고 네. 60세에 가입을 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야, 55세부터 영농 경력을 쌓고 58세에 취득을 해서 취득을 토지 농지를 취득을 하고 60세에 가입. 이제 가입을 하면은 딱 떨어지네요. 네. 개인당 3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네. 부부가 이제 같이 하면 네. 60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 뭐 네. 노후에 600만 원이면은 충분히 2인 가구 뭐 문화생활 그렇죠. 충분히 하면서도 네. 생활비 하고도 남는 돈이니까 네.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책 앞으로도 더 잘 되길 저도 바라고 주위에 좋은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 네. 저도 많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컨텐츠 있거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서울 올라오실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좋은 네. 말씀 해주시는 네.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